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우리 그 교재를 보면 75페이지예요. 75페이지에 그 본칙을 보면은 설봉 시중운 진대지 찰래 여 송미립대 포향 면전 칠통 불회 타고 보청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수시에 비하면 이 본칙은 매우 짧습니다. 말 그대로 해석하면요 너무 간단해요. 그러니까 설봉 스님이 대중에게 이제 법문을 했다. 그 수시에 말하기를 진대지 이 큰 땅, 이 땅을 다하여 진대지라는 거 온 땅, 모든 땅을 찰래 거두어 움켜쥐면 이 말이에요. 이 큰 온 대지를 거두어 움켜쥐면은 마치 송미립 좁쌀만한 대자는 크기예요. 꼭 좁쌀만한 크기다. 이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황당하잖아요. 이 온 대지를 움켜쥐는 것도 문제지만 움켜쥐면은 좁쌀만한 크기밖에 안 된다.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.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너희들 앞에 면전에 툭 던지면 포향 면전에 얼굴 앞에다 갖다 들이밀어도 칠통은 새까만 통 속에 들었을 때 천지가 깜깜하잖아요. 칠통 같다 이 말은 이 칠자가 칠기 그런 뭐 생각을 하세요. 시커먼 통. 그러니까 통 속에 든 그 칠통 불회하다. 회자는 영어로 understand죠.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. 저도 이해 못하고 여러분도 이해 못해요. 어떤 설봉 스님이 법문을 할 때 대중 이때 다 스님들이에요. 스님들 앞에서 온 천지 대지를 훅 거두어 가지고 딱 보면은 그거 속살만 하고 만하다. 그런데 이런 사실을 너희들 갖다 푹 던져도 너희들은 면전에 있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캄캄하게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. 이래 말해요. 그렇게 말해놓고 거기에 덧붙여 못 알아듣지. 그러니까 저 북을 쳐가지고 좀 열심히 좀 살펴봐라. 이게 이 회칙이에요. 그러니까 이 말만 가지고 이 본칙을 헤아리는데 이 수시에 이게 앞에 이제 먼저 수시에 이 공안을 해석하는데 뭐 많은 말이 있었지만 그 중에 지난번에 그 얘기한 것 중에 73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 직하 절단 갈등이라는 말이 있어요. 막바로 갈등을 그냥 탁 끊어버려야 된다. 그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길 임마 사불획기 지난날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정이 부득이하다 하더라도 지금 금일 또 옛날처럼 똑같이 한다면은 그 죄가가 하늘에 미친다. 요 말이 이 가이드라인을 즉 이 본칙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. 그런 걸 한번 기억해서 여기서 절단 중유 그럴 때 절단은 그대로 끊어버린다는 뜻이죠. 중유라는 건 뭘 말해요? 제가 매 강의할 때마다 반복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용어는 결국 뭐를 대상으로 해요? 우리들의 마음. 우리들의 마음. 즉 매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느끼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할 때 마음 부리잖아요. 마음을 쓰잖아요. 그 쓰는 것이 항상 우리가 말하는 대상이에요. 즉 마음의 상황을 놓고 지금 절단 갈등하라. 즉 마음의 갈등을 당장 끊어버려라 이 말이에요.
그럼 우리가 지금 갈등하는 거는 무슨 이 제가 첫 강의를 들어갈 때 굉장히 공력을 들여서 했는 말은 직지인심, 그죠? 견성성불 이런 말 썼잖아요. 견성. 그때 견성할 때 그 성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? 성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. 그거를 내 마음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? 왜 이런 마음이 들지? 하고 그걸 한번 내려다 보라는 거예요. 자기 자신의 마음에 흘러가는 과정을 이렇게 봐야 보면은 이거 부처 깨닫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. 그러면 갈등이 이제 내 마음이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. 이 갈등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 그랬어요? 언어. 모든 갈등의 그 중심은 갈등의 소용돌이를 끌고 가는 뭐라 그럴까, 우리가 먼지가 있으면은 먼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슬이 맺혀가 비가 되잖아요. 그 뭔가 알갱이 끌어들이는 중심체, 우리 마음속의 갈등의 그 유인 요소 핵심이 언어예요. 말부림이에요. 우리는 생각을 뭘 가지고 해요? 말을 가지고 하죠. 즉 언어를 가지고 생각을 진행시켜요. 여러분 단 한순간도 언어를 빼고 마음을 쓸 수가 없는 방법이 없어요. 순간이 다 저놈이 왜 저러지? 내 마음이 왜 이러지? 그 저놈이 왜 이러지? 다 말이에요. 말이라는 걸 쓰지 않고서는 생각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갈등은 마치 누구하고 갈등이 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하고 싸운다 그러면 저 사람이 문제가 돼. 저 사람이 태도가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, 사실은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그 상황 자극을 해석하고 그걸 대응할 때 내 마음이 막 뒤뚱거리고 갈등을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소화를 해서 내 말 속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언어로 받아서 내가 그걸 처리를 한대. 그런데 그걸 정보 처리한다고 그래요. 요즘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외부적으로 어떤 말이 들어오거나 어떤 광경을 보면은 내 뇌에서 그거를 나의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거기에 있는 마음의 불균형을 막 이렇게 뒤뚱거리는 갈등을 내가 이렇게 정리해요.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. 아이고, 저거 내가 가만두지, 분노하거나 두고 보자든가, 아니면은 내가 용서해줘야지, 뭐 이렇게 해요. 그 다 말로 처리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말을 가지고 내가 용서해야지, 내가 마음을 펴야지, 잊어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풀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. 왜? 말이라는 걸 가지고 사용하는 한 끝없이 반복되는 갈등이 다른 상황으로 이전데 조금 내가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면은 그런 생각이 또 나. 반복돼. 갈등이 끊어지질 않아요. 갈등이라는 거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다든지, 내가 용서한다든지, 잊어버리다든지,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자꾸 내 마음속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그랬지만,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뭐예요? 그건 안 돼요. 그럼 왜?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 중류라고 그래요. 여러 가지 내 마음의 흐름이 있어요. 옛날 생각도 있고, 옛날 경험도 있고, 나의 태도도 있고, 남의 말 들어보니 남도 그런데 이런 게 내 마음속에 다 들어가 온갖 작단을 지금 다 지키고 있어요. 그런 흐름이, 마음의 흐름은 좋은데 이거를 끊어야 돼요. 그게 절단 중요해요. 근데 그 말들이 전부 언어로 되어 있어요. 이 언어가 바로 씨앗인데, 언어를 중심으로 내 마음을 뭔가 막 갖가지 그 갈등들이 내 마음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, 이걸 탁 끊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. 자, 그런데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내가 이 수시에서 중요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, 지금까지는 내가 그런 문제를, 내 마음이 순간순간이 갈등이잖아요. 예를 들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막 속세기도 그 갈등이에요. 친구하고 싸워도 갈등이고, 가족 간에 뭐 전부 갈등이 내한테 있어요. 그럼 우리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지? 이런 그 마음에 이제 갈등이 있는데, 이거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?
이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남들이 하는 행동, 내가 이제까지 하는 행동, 아이고 뭐 별거 있나, 뭐 참아야지, 잊어버려야지. 그러면서 또 그게 반복되더라도 그냥 기울은 빌어요. 그 절대 그게 끊어지지도 않고. 그 결국은 뭐예요? 이제까지 했던 처리 방식 그대로 순간적으로는 잠깐이에요. 술 한잔 먹고 잠자든지 뭐 잊어버려요. 근데 고스란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이 계속 내가 의식이 깨어난 한 항상 반복돼요. 그러면서도 예, 끊지를 못해.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을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까지는 내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뭐 못 이겨 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끌고 왔지만 앞으로도 또 그런 방식으로 내가 했던 방식으로 계속 끌고 가면은 이 영혼이 해결 못한다. 그냥 직하게 막바로 끊어야 된다. 이게 인생을 풀어가는 문제의 핵심이다. 어느 순간에 과감하게 탁 끊는 그런 결단을 미루거나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영원히 못 끊는다. 이 순간에 할 수 없으면 영원히 불가능하다. 어떤 조건 하에서. 그래서 이제까지는 어차피 한다 그래도 지금 내 인제 닥친 문제는 순간에 끊을 줄 알아야 된다. 이 말이거든요. 자, 그 말을 한번 기억을 하시고 본칙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본칙에서도 요게 이제 평창이나 해설을 보면은 이 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갈등의 문제가 오면은 내 마음속에 쑥 스며들어가 내 마음을 막 뒤집어 엎으면은 내가 마음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가 헤매고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. 이제 여기는 그런 갈등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좀 엉뚱한 얘기를 해요. 온 천하 대지를 탁 끌고 오면은 적당한 크기다 가리가 우리의 상식과 경험, 생각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.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무슨 말이래? 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왜 저러지? 하고 여러분 의문을 표시해요. 그것도 갈등이잖아요. 갈등이죠. 이해가 안 가는 말을 지금 엉뚱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대지 찰래 온 천지를 한 번 다 움직여버리면은 우리 좁쌀만하다라고 말하면은 요게 이제 머리 굴리는 잘 굴리는 사람은 저게 상징적인 의미가 은유적인 의미가 우리 마음이라는 게 천하를 덮고 있으니까 그 마음 하나 싹 거두면 그게 마음이 얘기하다. 우리 마음이 이 천하를 덮고도 남는 거지. 그걸 지금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해석해요. 보통 그렇게 해석해요. 그거 뭐예요? 또 이 언어로 의미를 해석하고 또 짱구를 또 굴리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은 영원히 해결이 안 된다. 시장님 표정이 아주 제가 말하면서도 당연하리라고 여겨요. 근데 요거 얘기를 조금 오늘 요 얘기를 좀 금방 이렇게 우리가 단답 형식으로 톡 던질 수가 없는 문제예요. 이게 좀 복잡한 다른 배경이 있는데 오늘 얘기를 그걸 쭉 얘기하면서 결국은 요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. 우선 송을 보면요. 송 살짝 보세요. 그 뒷페이지 보면은 76페이지예요. 거기 보면 우두몰 마두회 요 말이 나와요. 우두몰 마두회. 즉 우두는 뭐예요? 소머리 여기는 소머리 귀신이 뭘 사라지니까 없어지니까 말머리 귀신이 돌아온다. 이게 자 이게 언어적 장난한다는 거예요.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부닥쳤을 때 요 문제 해결했어 라고 했는데 그게 말만 다른 문제를 이전했지 또 딴 문제가 또 그대로 발생해요.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소머리 귀신이나 말머리 귀신이나 이게 지옥문을 지키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지.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뇌라고 그러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갈등의 문제가 들어왔어. 들어왔는데 이거를 또 어느 뭐 법사님 얘기 들어보고 또 여벌이 강의 들어보고 뭐 마음이 좀 개소된 끝에 들어보고 집에 가보니까 또 맨 마찬가지 똑같아. 갈등이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. 제가 말을 해가지고 갈등이 사라진다 하지만 이 말이 또 헷갈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
그 갈등이 말머리 귀신, 소머리 귀신이라면 제 말은 또 말머리 귀신이 돼요.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계속 우리 마음에 남아있으면서 끝없이 우리가 정신적 갈등에 헤매이게 만든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를 뒤에 설두스님이 이 칙을 두고 한마디로 짱구 굴려서 머리를 써서 이 칙을 해석하지 말라. 단호하게 끊으라. 야, 끊는다는 말이 도대체 마음에 뭘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끊는단 말인가?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리죠. 그래서 제가 이 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의 지금 이 중국에서 선이 아주 발전하게 되는 극단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배경 설명을 좀 해야 이 말이 조금은 이해돼요. 그래서 그 두 번째 송의 두 번째 퀴즈를 한번 보세요. 거기에 이렇게 써놨어요. 조계경리 절진애 이 말이 나와요. 조계의 거울 속에는 티끌과 먼지가 끊어졌다. 두 번째 이야기. 다시 말하면은 말머리 귀신이 소머리 귀신이 간 다음에 말머리 귀신이 이렇게 왔다.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문제가 언어적으로 계속 뭐 다른 걸 해석한다고 와도 그것도 또 귀신 신하라 까마는 소리고 근본적인 그게 아니에요. 그런데 이런 문제가 결국 어디서 불어느냐. 이 설두스님이 결국은 이 육조 해능의 선의 전통이라는 아주 중요한 용어를 이 식귀에서 끌고 와요. 그래서 저도 설명을 이 선의 역사에서 이 식귀에 담겨있는 선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우회로를 합니다. 아주 본칙은 해석 안 했어요. 그냥 헷갈리게 일단 던져놨어요. 던져놓고 이 조계경리 절진이라는 말의 이 경구가 이 말의 어디서부터 어떤 배경을 깔고 이런 시어가 이런 송의 용어가 나왔는가. 여러분이 이제 대체로 중국선이라는 것이 일조가 양무제 때 달마선사가 중국에 들어온 것을 첫 출발로 보통 삼잖아요. 그렇게 계속 이어오다가 본격적으로 중국선을 활성화시킨 것. 아주 크게 번성한 것은 육조 해능이에요. 그죠? 그죠? 육조 해능 스님. 이렇게 중국 전체의 그 선의 그때까지는 소수에 의해서 그 하나의 그 하나의 계통을 타고 면면이 이어져 왔지만 이 해능대 오면서 선이 보다 횡적으로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에 영향을 끼쳐서 아주 활활 타올라요. 그 결정적 계기를 말하는 게 육조 해능 스님이에요.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의 선 얘기가 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 말을 잘 정리해서 다 이렇게 이 스토리를 얘기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. 중국 역사의 이낙연 얘기도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에 그 얘기를 압축해서 스토리로 만들고 요약을 하니까 뒷날 고사 성어도 되고 계속 리바이벌 되잖아요. 이 얘기가 중국에 되죠. 이 육조 해능의 얘기는 여러분이 오조 스님, 그러니까 1조는 달마 스님이고 2조는 해가선사, 3조는 승찬 스님, 4조는 도신 스님이에요. 신심은. 5조는 홍인 스님이라고 있어요. 이 5조 홍인 스님이 뭐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그 밑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그 인근에 뭐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는가 봐요. 남쪽 지방이에요. 남쪽 지방에 이제 해능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해능은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를 모시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초부, 뗄값, 사내가 나무를 해서 시장에 가 팔고 그래서 생활을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. 그런데 어느 날 이 그 시장에서 이제 그 뗄감을 한 지게를 이렇게 마련했는데 누가 사가지고 갔는데 그게 이제 아마 뭐 요즘 말하면 여관 같은 거.
투석한 사람이 갖다 주고 나오는데 방 안에서 어느 분이 금강경을 쭉 읊조린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불경도 모르고 이 글자도 읽지 못한 사람이 금강경의 그 소리를 듣고 뭔가 마음에 뭉클하고 오는 감동이 있어서 다시 되들어서 그분이 있는데 이게 무슨 경이고 뭔 말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. 그분이 이제 황매산에 가서 그 육조 해능 스님의 그 강서를 듣고 그 감동에 의해서 지금 집에 그 투숙을 하면서도 그 경을 또 읽었는가 봐요.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어머님께 이야기하고 그만 사마르가 황매산에 들어가요. 오조 해능 스님인데. 근데 오조 해능 스님 얘기를 좀 압축을 할게요. 이제 그 해능이 너는 어디서 온 누구냐, 뭐 때문에 왔냐 물으는데 요즘 아주 대답을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. 그러니까 그때는 말하자면 이방인 비슷했어요. 그러니까 이 권외의 사람이 당신이 네가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모양이 달라도 속마음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. 그러니까 뭐 때문에 하냐. 나 부처가 되려고 한다니까.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니까 아니 그거는 시대가 다르고 다 달라도 부처의 마음은 한결같은데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벌써 해요.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들어가는 거 보면 이미 해능이 우리가 굉장히 스토리를 극적으로 꾸며서 일자 무식하고 뗄감이고 전혀 이 권외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빠른 시간에 선의 주동자가 돼서 대들보가 돼서 선을 활성시키는 그런 배경 얘기예요. 어떻든 거기에서 그래서 이 오조 홍인 스님이 그 일 시켜요. 그러니까 방앗간에서 그냥 방앗 찍고 일 시키는데 그 8개월이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무렵에 오조 홍인 스님이 자기 밑에 있는 그 수행승 대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리고 금강경을 이렇게 자꾸 읽고 그 금강경을 제대로 깨친 사람을 시로 표현해가 나에게 갖고 오라 그래요.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시를 쓰는데 이 다른 일반성들이 우리는 소용없다. 여기에 상좌스님 신수라는 분은 이 오조 홍인 스님이 특별히 아끼고 또 우리 승려수 중에 우두머리고 제일 실력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느냐. 그분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갖다 대면 이건 뭐 결과는 뻔하다. 우린 짓지 말자 이래요. 그런데 이 신수 상좌는 자기는 내가 뭔가 시를 깨달은 바를 뭔가 표현을 해야 선생님께서 내 마음의 깊이도 체크도 하고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그건 내가 지어야 되는데 이게 그때 이게 시를 갖고 오면 내 육조로 대통을 읽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. 그래서 아니 내가 그거 욕심 나가지고 이렇게 써붙이는 건 나도 별로 탐탁지 않다. 그래서 고민을 해요. 그래서 몰래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몰래 그 어떤 벽에다가 그 시를 써요. 그 시 쓰는 시를 쓰고 그래서 그 이튿날 홍인 스님이 당장 이게 신수가 쓴 줄 알아. 그러면서 칭찬을 해요. 그러면서 모든 수행승들로부터 이걸 외우라. 외우라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런데 그 다 외운데 어느 동자승, 어린 동자승이 그 시를, 신수의 시를 달달 외우고 방앗간 옆을 지나가다가 그 외우니까 이제 해능 스님이, 해능이 이거 듣고 그 뭔 얘기냐. 그러니까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신수 상자께서 이게 그런 이 금강경을 읽고 깨달은 바를 시로 쓴 거다. 그러니까 그 같이 가보자고 그래요. 같이 가고 그 시를 쭉 읽어봐요. 읽어보더니만은 자기가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 시를 또 써요. 그 옆에다가. 쓸 만큼 안 되니까 자기가 말하는 걸 여기에 옆에 써가 붙여요.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이 탁 보니까 이게 뭐 보통 그게 아니래서 어떻든 밤에 몰래부터 대통을 거기에 자기 그 전법을 거기서 해요. 가사를 주고 그래서 네가 여기 많은 승려인데 대통령이 임대 갔다 하면 일반적인 거로 보면은 네가 이 구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임대 갔다 그러면 이건 네가 순환을 받는다.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요. 그래서 3개월 동안 전혀 나타나지 마라.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고 남쪽으로 와가지고
그 이후로 어떻든 조계산에 머물면서 이 선이 이제 중국 선 전체 퍼져나가면서 이 지금 나오는 배 감독은 그 후예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이 신수로부터 해능으로 이 변화하는 과정. 이것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 그 시를 그러니까 배 감독 하면서 그거 다 아는 시지만 또 듣는 분들은 또 이게 또 처음이니까 그런 배경을 좀 여기에 시 두 수를 하나는 신수가 처음에 쓴 시, 소위 무상계라는 그 시, 거기에 대해서 해능 스님이 쓴 시, 여기서 이 두 분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, 요거를 좀 정리를 하는 게 이 중국의 선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냥 무심하게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